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핵전쟁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방안, 쿠바 미사일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김숙 전 유엔 대사님입니다. 김숙 대사님께서는 2011년부터 2년간 주 유엔 대사로 재직하며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Preventing Nuclear War Through Crisis Management, What We Can Learn from the Cuban Missile Crisis Today.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the former Ambassador Kim,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숙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았듯이 제가 좌장을 맡겠습니다. 좌장으로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 제8대 사무총장님 반기문 님께서 현장에 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언제라도 바쁘시면은 중간에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핵전쟁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세션입니다. 올해 2월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 만에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전례 없는 단계를 조치를 취해서 핵탄두를 준비해서 소위 말하는 특별한 전투를 준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북한 김정은 리더가 연도교수에서 북한은 두 가지 핵과 관련된 미션이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선제적인 핵 공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억제 그리고 방지 플러스 알파 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 두 번째 미션을 좀 더 자세하게 9월 9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시 9월 9일 당시 평양에서 열린 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핵 관련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조건을 언급하면서 이 조건이 맞으면 핵전쟁을 쓰겠다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즉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면은 핵무기를 언제라도 그 적이 누가 됐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최근 사례를 보시면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던 아니면 한반도 사태가 됐던 이제 핵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으며
어느 누구도 핵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3주 전 뉴욕에서 NPT 검토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당시 최종 어떤 선언문을 전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언사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핵무기와 관련된 위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없을까요? 냉전 시기에 배운 교훈은 없을까요? 60년 전 미국과 구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평화로운 협의를 통해서 가까스로 핵전쟁을 피했으며, 그 과정에 대해서 핵전쟁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반추하면서 당시 그 사태가 줬던 교훈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오늘날 현재 60년 이후의 상황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저희 세션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가 되겠습니다. 60년 전의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이 5분의 참여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2분께서는 연자로 저희가 초대를 했고요. 3분은 토론자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두 연자분께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는 지금 접속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또 접속 문자가 약간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로마에서 접속하고 계셔서요.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이근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제정치 이론을 2004년부터 국제정치학과 함께 강의하셨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접속 중인 분이신데요. 마리아나 부제린 박사님이십니다.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의 선임연구원을 맡고 계십니다. 벨퍼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센터에서는 현재 원자력 무기 관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접속해 계신가요? 아직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의 토론자분이 지금 현장에 와 계십니다. 바로 옆분 또 소개해 드리자면 사타비샤 셰티 박사님이십니다. 아트의 핵비 확산 및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APLN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10년 이상 부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ELN의 이사로 겸임하고 계십니다. APLN이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만 호주에서 사실 오셨죠? 네, 맞다고 하십니다. 제가 샤타라고 지금부터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울프스달 글로벌 제로 선임 고문님 와 계십니다. 선임 고문님께서는 원자력 과학자 화보의 과학 및 보안위원회 위원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회보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맨날 이 둠스데이 클럽으로 해서 멸망 시계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무총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쪽에 가셔서 새로운 이 시계 세팅에 대해서 잠깐 참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안보회의 및 군비통제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적극적으로 핵 확산과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셨으며 한 30년 동안, 즉 최초의 핵 위기 사태가 북한과 벌어졌을 때 초기부터 이 사안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정승철 박사님이십니다. 제주 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셨고요. 관심 연구 분야로는 국제 정치 경제, 동아시아 국제 관계, 그리고 중국, 한국 관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우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Go ahead. You have 15.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15분 발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근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정치 외교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구 반대쪽에서도 저희가 워싱턴 DC에서도 현재 많은 일들을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인택 박사님과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에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권위주의적 체제의 그런 위험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평화를 위한 갈등이 굉장히 많은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위기관리라는 주제 자체가 오늘 세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이 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1914년도에 전 세계에는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죠.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불필요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위기관리의 실패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1962년도에 김숙 대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이 상호 규제라든지 그리고 상황을 굉장히 잘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위기관리를 한 덕분에 전 세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이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할 수 있을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쿠바의 미사일 위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6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2년 9월 15일입니다. 당시 소련은 60기의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160기의 핵탄두를 쿠바에 배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U-2 정찰기들의 이런 영공 침범이 영공 항공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쿠바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0월 달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의 핵무기 쿠바 배치를 정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이런 식으로 끝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전 세계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만약에 핵전쟁이 발생했다면 7천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고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1시간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통합작전 계획 1962라는 단일 통합작전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공격을 하려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더 사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문명은 종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냐라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둘 다 스스로를 규제하면서 자제하면서 동시에 상대 측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항복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터키에서 미사일을 모두 철수하기로 하였고 한편 소련은 쿠바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모두 철수하기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양국의 조건 모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국 모두 절실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것들을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소통을 하였는데 굉장히 소통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련과 미국 모두 다 자신들의 신뢰성과 그리고 자신들의 역량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들처럼 활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희생을 통해 승리 선언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양국은 상황을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양국의 감정적인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비즈니스처럼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때로는 수동적인 그런 소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직전에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는 그리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는 비밀리에 아나탈린 도브리닌 대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로버트 케네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쿠바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경고는 러시아를 좀 더 밀어붙여서 핵을 사용하든지 패배하든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소련이 먼저 공격을 하길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바에 대해 먼저 공격을 하지 않도록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적적으로 케네디의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이런 핵을 사용하거나 패배한다는 딜레마가 있었고 혹은 이 위기를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위험에 놓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멸망적인 그런 논리, 끔찍한 멸망의 로직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대만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만과의 그런 관계를 미세하게 좀 악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내에서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굉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낸시 펠로시의 방문은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도발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야망은 중국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보다 더 개방적이고 보다 더 호전적인 방식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펠로시의 방문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완화를 위한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둘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혹은 은밀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지도자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르시초프와 존 F 케네디가 했던 것처럼 도브리님과 로버트 케네디를 통해서 비밀 대화를 1962년에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의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의도된 것들입니다. 그런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독특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때 킬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 공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킬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핵을 사용하거나 혹은 패배하거나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그런 억지력, 즉 응징 억지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 관리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냉전 때는.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다른 슬로건으로 이런 내용들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억지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전부 다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해가 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억지력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억지력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에 대한 무력 사용이라든지 혹은 이런 억지력 자체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억지력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간 좌절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개별적인 그런 핵 억지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우리가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느냐, 자위적인 그런 핵 억지력을 확보하면 안정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안정과 이런 평화의 패러독스라든지 안정과 불안정의 패러독스라든지 인도와 파키스탄의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파키스탄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핵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데요. 사실 파키스탄의 이런 가벼운 도발들 같은 경우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이런 핵무기의 사용은 파키스탄과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도전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전술적 불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위기와 도발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 말씀에서 김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위기와 그리고 도발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사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마법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볼드모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법 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과 그리고 핵무기를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위협 관련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인도나 파키스탄 역시 이런 핵을 개발하는 것 역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봉쇄하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위기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핵무기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슈가 생겨날 것이고 리더들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지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1962년도에 후르시초프와 케네디 같은 경우는 서로 적대 상태에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푸틴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이런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신뢰, 이런 신중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적을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바보 같고 위험한 짓이 될 수도 있고 자살 행위와도 같은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적군을 코너로 밀어넣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리더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리더들은 위기를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헨리 5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런 앞에 있는 지렁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겁니다. 네, 당연히 적국이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응징해야 합니다. 단 우리가 이런 도발에 대한 응징 대응은 통제하에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제적인 것은 위험합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매를 제대로 들지 않는다면 아이가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말썽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자녀가 있기에 제가 하는 말은 충분히 믿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상황을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격화시켜서도 안 되고 폭력을 지나치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처럼 행동해야 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실패로부터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운이 좋았던 쿠바 위기의 성공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쿠바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번 제주 포럼의 핵심 주제인 갈등을 넘어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살아남았고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서 평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이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지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지점들을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고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협상이 당시 부재했다. 그리고 평화 협상이 부재했다라고 한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당시 굉장히 많은 특히 한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라는 끔찍한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 교수님께서는 상호 간의 어떤 원칙, 일방의 원칙이 아닌 쌍방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점이 지금 소위 말하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독트린이 당시 구소련과 미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 당시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또 킬체인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국 측의 입장에서 본 킬체인 그리고 선제적인 공격이 최근 김정은이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태를 지적해 주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핵무기라는 것이 어떤 마술처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오히려 핵무기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상호 간 미사일을 자제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할 필요도 없고 또 상황을 확대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불만족이라는 말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런 균형 잡힌 어떤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카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두 번째 연자분을 모셨었습니다. 마리나 부재인 연구원님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접속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출장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바로 연사님의 발표를 들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바로 지금 그럼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은 저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럼 토론자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길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샤타비사 시티 아테 핵 비확산 및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사무총장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말씀드렸듯이 샤파 셰티라고 하고요. 저는 아테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네트워크는 과거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유명인들이 아태 지역에서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함께 모여서 핵 리스크를 줄이고 핵무기를 좀 자제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주평화연구원 그리고 제주포럼 그리고 한 박사님께 초청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멋지게 해주신 이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적시에 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쿠바 미사일에 대한 교훈을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을 텐데 저도 연구하면서 여전히 새로운 교훈들을 속속들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그리고 외교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현재 위기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고 어떠한 상황에서 구소련과 미국이 핵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의 이러한 각종 위기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은 요약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위험성을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제력을 그리고 제한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의 책임이 사실 한 가지만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향 요소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좀 아까 김 대사님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선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제린 박사님은 원래 발표를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까지의 사태를 지켜봤을 때 핵 억제력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고
제한 혹은 억제 대신 이 핵에 의한 가버넌스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반추해 보면은 사실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크리스토프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군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1963년에 합의도 당시 가능했고, 거기에 더해서 NPT 조약의 비준도 1967년 그리고 70년에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데탕트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군축 조치가 이어지면서 첫 번째 전략적 군축 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반미사일 협정이라던가 각종 ICBM 등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협정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사태들이 이 냉전 시간에 이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피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협정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냉전 시대에서 탄생했던 그런 협정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반미사일 협정이라던가 INF 같은 이런 핵 협정들, 아니면 오픈 스카이 협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뉴스타트 협정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가장 만들었던 이런 핵 통제 협의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는데, 이게 2026년에 종결되기 때문에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21세기에 걸맞는 핵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무기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발표를 들어보면서,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궁금증이 또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역사의 특정 지점에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핵 위기가 긴박한 상황이었고, 오늘날 상황과 사뭇 유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말 보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군축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가능할까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기를 관리해야 되고, 이 각종 역학관계를 어떻게 관계해서 다각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이런 구역에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당시와 지금이 비슷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는 좀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이드가 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100%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건,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새로 뭐 대만이라던가 한반도라던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됐든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군대, 그 군대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바스티폴 함대 같은 경우에도 이 흑해에 있는 그런 함선들이 있는데, 모스크바는 적극적으로 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 흑해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러시아가 전술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과의 관계를 통제를 하면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 군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첨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경우 이 비핵 사용이라는 타부를 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시스템이 아예 사용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그 사태를 바라보고 핵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핵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노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러시아가 이런 타부를 어긴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즉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과시하려는 국가들이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될 거고, 그런 국가들이 조금 제한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정말 사용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군축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드린 질문, 그럼 어떻게 이 역학관계를 우리가 다극사회, 서로 의존적인 세상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참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 그리고 분쟁을 최소화했던 당시 사례를 생각해보면 유연적으로 계속해서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위기를 예방하면서 관리와 동시에 예방을 했던 사례를 우리가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만 사태 같은 경우, 북한 아니면 인도 파키스탄 사태 같은 경우 이러한 분쟁들이 비핵화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마크마라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씨는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에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기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위기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위기 자체를 관리할 수 없다. 두 강대국 간의 군 분쟁을 관리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서 이 모든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소비에트, 구소련,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분쟁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거대한 군대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호도될 수가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고, 감정에 약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는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예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꼭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사무총장님 대단히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고, 특히 개괄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례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이런 핵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들 중에서,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좀 특별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적인 그런 움직임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역습을 통해 러시아의 전선을, 동부 전선을 뚫고 일부 영토를 수복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도망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것인지,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의 전환점이 되어 이 전쟁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될지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전술핵이라도 말이죠. 지금 방청석에들 이제 와 계시고 학생들도 와 계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질문을 받을 기회가 시간이 되면은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머리에다가 염두에
놔 보세요. 여기 동시 통역이 되니까 한국말로 질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뭐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서요. Now let's move to the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로의 선임 고문이신 존 울프스타일 고문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조 포럼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중분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생분들이 많이 계신데 굉장히 보기 좋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태어났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저 55살인데요. 저 역시 오랫동안 이제 이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멀리서 보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험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헤쳐왔던 위험들, 겪어왔던 위험들에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오래된 역사들, 이런 흑백 사진들의 이런 내용들이 아직 연관이 있고 우리가 이를 잘 관리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쿠바 미사일 위기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연구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하고 왜 뭔가를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핵 위기에서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엄 앨리슨의 책을 보면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물론이고 전쟁의 핵심 그리고 전쟁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전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실패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이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신념은 바로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작은 방에 있는 사람들만큼만 똑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그들 중 우리 중 누구도 슈퍼 영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도 모든 다른 가능성 있는 상황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슈퍼 영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오늘날도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전에는 미국과 소련 지도자 간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군비 경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위기로 이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든지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1950년대 베를린에서 갈등이 있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양국의 군대가 근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영토적 차원에서 많은 경쟁이 있었고 아직도 우리는 정규적인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군 리더들이 서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통화를 해서 필요할 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겨난 갈등입니다. 미국은 사실 1961년도에 쿠바를 피하려 했습니다. 위기 1년 전이었던 것이죠. 충분히 예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에 대해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믿었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그런 지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일했던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모스크바에서 케빈 코스너가 나오는
13일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저희가 이 행사를 주최를 했고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과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연설 비서관이었던 분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것이 이것이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생각해보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라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 당시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는데요. 쿠바 미사일 위기 40년 뒤에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위기 자체가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잠수함 사령관이 캐리비안 해에서 잠수함에 핵 어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장관이 40년 뒤에도 그거를 몰랐었습니다. 현재 마리아나 부제린 연구원께서는 안 계신데 마리아나님께서는 소련, 우크라이나 그리고 모스크바에 관련된 연구를 하셨고 대부분의 리더들이 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식이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떤 현상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여러분이 그 사건에 대해 완벽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저 행위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1993년도, 94년도 북한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 했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타격을 이야기했을 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국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정보에 참여해서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62년도 이래에 여러분들은 미국과 소련이 주요 행위자로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틱톡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날의 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군대보다도 더 빠르게 퍼집니다. 현재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상을 공유하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상황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런 재트윗을 하기도 하죠. 현재 러시아가 잘못된 정보를 선전용으로 뿌리고 있는지 혹은 러시아를 나쁘게 만들려고 우크라이나가 가짜 정보를 뿌리고 있는지 혹은 미국을 나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근욱 교수님과 샤타 총장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군대를 활용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영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쿠바 미사일 위기 함정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고 섬세하고 스마트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내려와서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안 다쳤지만 우리가 매번 사다리를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사다리에 올라갈 때마다 매번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부상을 입을 것이고 계속 부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혹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기들이 있을 텐데 사실 핵무기는 총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포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인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핵무기 실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70년간 핵무기 사용도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서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리더들이 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사회든 군대든 정치인이든 혹은 여러 국가의 정치인들이든 이런 대화에 참여를 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도브린이 함께 해서 중국 중식당에 워싱턴에 있는 중식당에 가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더 섬세하게 일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말런 블랜도, 가파더죠. 그리고 존 씨께서 방금 케빈 코스트너 얘기하셨는데 13데이즈에 출연했었죠. 이러한 할리우드 영화 외에도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무지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해주셨고 그런 불완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리더라던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도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조금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의 제한성을 그리고 불완전성을 인식해서 좀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토론을 한번 저희가 거치고 난다면은 이 교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승철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일단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님 아까 발표 잘 들었고요. 마리아나 부제린님께서 안타깝게도 지금 로마에서 접속을 못하셨는데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존님 그리고 셰티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13데이즈 얘기 저도 하려고 했거든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구 주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3데이즈를 보고 제가 조금 관심이 갔거든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서 뭐 한 17년, 18년 전이었는데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도 13데이즈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없는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에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OTT를 다 구독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 13데이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아마 다 잘 찾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지금 6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세계가 지금 핵전쟁이 임박해 있다는 걸 잘 몰랐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지금 핵전쟁이 바로 이렇게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도 굉장히 당시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런 대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미국과 구소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핵전쟁이 피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아마 있겠네요. 6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구소련의 리더가 조금 서로 억제를 좀 하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의 대재앙의 기억이 아직 선명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JF 케네디라던가 소련 대포 역시 특히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해군 활동을 하다가 부상도 당하기도 했고 둘 다 그런 세계 2차 대전을 겪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 억제라던가 아니면은 상국 간의 신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주요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 합의를 이끌어낸 주 요소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전면전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특히 핵무기가 사용되면 이전 전쟁과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구석기 시대로 인류를 회귀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5년 핵전쟁의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다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세계 1차 대전의 기억 역시도 2차 대전을 사실 막는 작용을 해야 됐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20년 후에도 잘못된 과거를 답보한 셈이죠. 그렇게 두 번 세계 대전을 겪다 보니까 이 고위급들이
미국이 됐던 아니면 구소련이 됐던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쌍방향으로 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확전은 막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사실 이런 억제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행동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때를 기억하기엔 너무 어렸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이라던가 걸프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중동 전쟁, 아프간전, 이라크전,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의 전쟁에 비하면 오히려 소규모 국지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오늘날 리더들이 과연 이러한 평화에 적극적, 정말 진정으로 원할 것인가, 그리고 핵무기를 생존을 위해 쓸 것인가, 평판을 위해 쓸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 위원장이 내가 일른이 쓰겠다, 우리 정권이 무너지니 핵무기를 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 역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 나의 평판을 이겨내겠다, 러시아에서 나의 평판을 지켜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절대 후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후퇴는 내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선택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내가 창피해서 푸틴 대통령은 절대 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고, 최근 제가 블룸버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전 미국 리곤 페네라 국방장관 역시도 푸틴이 죽으면 죽었지 핵무기를 안 사용하고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그렇게 자신이 창피를 당하는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을 거고, 푸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은 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리더 세대들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히 민주주의 시절을 겪은 이 사람들들, 과거 리더 같은 경우는 사실 위기를 직접 몸소 경험을 한 세대였는데 이 새로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긴박감 아니면은 당장 닥친 위기감 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위험한, 예를 들어 바이든이 케네디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평화적인 대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위기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긴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굉장히 많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전술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주 소형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고 있는데 덜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상자는 적어도 파괴력은 더 큰 그런 전술 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전 세계 리더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부시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사실 이제까지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금기를 깬 국가가 자기가 되고 싶지 않다, 인류의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 무기 쓰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에서 핵무기 쓰지 않아서 심지어 패전까지 했는데도 핵무기를 쓰지 않았었죠. 근데 이러한 금기시되는 것들이 전술적 핵무기에 적용될 것인가, 조금 더 파괴력이 더 적은, 굉장히 폭발력이 센 장거리 미사일보다 좀 더 소형인데 이거는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핵무기 공장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대신, 그 적국에 쏘는 것 대신 아마 이렇게 서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핵 금기를 깨지 않고 적에게 핵을 날리지 않는 그런 금기들이 과연 깨질 것인가,
다른 국가 역시도 이러한 탑으로 깨지 않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죽기 전에 행복이가 쓰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가능성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실 과거를 잊고 살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핵 기술은 반면 점차 발전하고 있죠.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술적 핵 무기가 발전하면서 이런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핵 시설에 대한 공격, 타격이 얼마나 파괴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핵무기 생산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역시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핵무기 사용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좀 더 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 지역의 긴장 상황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대만 관계만 보시더라도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권 아예 벗어나서 지금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전술적 핵 무기가 이러한 핵 금기를 깨는데 기여할 것인가, 70년의 탑으로 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험이 없는 그런 리더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생한 리더들이 과연 확전에 이르지 않고 이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위기는 다 피하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쿠바 미사일 사태를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미넨 사태를 우리가 재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Thank you, Alex.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의 뛰어난 그런 굉장한 코멘트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근욱 교수님께 이 세 분의 코멘트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분 다 코멘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서 좀 제언을 조금 드리자면 네, 세 가지 먼저 대답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샤타 사무총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맥나마라 국방장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존 고문께서도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정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실패 이야기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패로 분류되는 이유는요.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상황을 제대로 다 통제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양국 모두 똑같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동의를 하는데요.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억지력의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억지력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억지력의 핵심은 바로 위협으로 인해서 뭔가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기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뢰도를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확신을 갖고 우리 동맹국이 심지어 우리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력이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뭔가 빠져나가는 일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상황에서 모두를 억제하려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 응징과 보복 그리고 응징과 보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 사용은 그저 파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헤쳐남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1914년도 전 세계는 실패했기 때문에 1000만 명의 병사가
전장에서 100년 전에 사망을 했던 겁니다. 거의 110년 전의 이야기네요. 1차 세계대전이니까요. 정확히는 10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존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 채널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트위터와 같은 그런 소통 채널들이 잘못된 정보를,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배포되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더들도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야 됩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의 전임 대통령 중 한 명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악명이 있었죠. 제 친구 한 분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도에 전 세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후르시초프하고 존 F 케네디가 트위터 계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트위터라든지 모든 소통 채널이 좋은 방식으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방식으로 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구들인데요. 이런 도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마지막에 정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세대 격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쟁은 사실 2차 대전의 발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권자들이 1934년도에 결정을 내려서 2차 대전이 또 발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전쟁을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핵무기에 터부시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전술핵의 발전에 있어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관점을 보자면 제 학생 한 명이 이 문제에 대해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핵 금기 시의 이런 효과입니다. 체제에 따른 핵 금기 시의 효과성입니다. 이런 핵을 금기시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 민주주의죠.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핵 금기를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들 수 있겠죠. 소련도 있을 것이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있고요.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다 핵 무장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입니다. 전술핵은 이런 핵 금기시를 하는 문화를 더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제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가 수정주의자들의 그리고 권위주의자들 체제에 그런 도전에 당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권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핵 금기시를 하는 핵을 터부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질문을 하나 다시 더 드리자면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역시 비민주주의에 당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민주주의적이며 핵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청중 여러분들께 잠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방청객도 계신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간단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학생은 아니신가? 예, 나와서 질문을 한 1분
누구 대답할 분을 지정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 주시죠. 앞으로 나와서 네. 이거 벗고 해 보세요. 예. 마스크를 벗고서. 아, 예. For clear communications purpose. 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는 지도자를 국민이 선출을 하죠. 쿠바 미사일 위기 협상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국가는 지도자를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인식과 능력은 국민의 인식과 능력에 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전쟁에 대한 참상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선출이 되려면 먼저 국민이 전쟁의 참상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위기감이나 전쟁에 대한 참상을 몸으로 느끼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또 잘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한번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 국민은 전쟁의 참상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누구 여기 위에 나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통역해 주실래요? 방송으로? 안 했나? 왜? 오케이. Who will answer? 그럼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통역되고 있죠?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 국가가 어느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역사, 특히 한국 전쟁의 역사 같은 경우, 이 6.25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여전히 그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6.25를 겪은 세대가 아직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그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역사를 반추해서 그 역사를 다른 국가에 혹시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인데요. 사실 폴란드를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쏟아져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 환대해줬고 지지해줬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침입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골칫거리로 대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폴란드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돼서 다음 세대로 좀 전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글로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멘 사태가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기 사태라는 것들이 사실 민주주의적인 무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누구한테 겨눈다, 그게 뭐 선출직으로 선정된 민주주의 국가라던가 아니면은 전제주의 국가라던가 어쨌든 그런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위기가 발발하고 또 어떤 독재 국가 아니면은 군부 독재 국가들 그런 무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전쟁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러시아는 안 그랬고 북한도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이러한 국가들의 핵무기를 보시면은 국가별로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 저희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는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국가는 통제가 듣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아닌 국가들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직접 패널 분들께 세션이 끝난 뒤에 찾아가셔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좌장으로서 이번 세션을 그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특정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고요. 한국인으로서 저희 역시 많은 우려를 가지고 핵 상황, 한반도의 핵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고모님께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근욱 교수님께서는 북한을 굉장히 작은 지렁이, 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지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핵무기를 갖고 있는 지렁이로 취급받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강력히 거부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당란거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사마귀가 바퀴가 달린 수레를 향해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 현황이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널 토론을 통해서 연사분들께서 말씀들을 해주셨고 의견을 공유해 주셨고 아주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제대로 된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모두의 지성을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확전이나 상황이 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는 스스로 통제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보다 더 심화된 소통을 통해서 이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당사국들이 상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호 지혜와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끔찍한 상황과 재앙과 같은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션을 이끌어주신 좌장님과 좋은 말씀으로 이번 세션을 채워주신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